제 생각에는 한 달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한 달 이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물가 금리 환율이 지금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은 우리 자체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그 공급망의 마비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외외적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지만은 거기다가 아주 휘발유를 갖다 들이다 부은 거는 전 정부가 턱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야말로 적자 국채를 너무나 빠르게 늘려가지고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튼 이 물가 금리 환율이 지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새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뭔가 달라졌다 하는 걸 못 보여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장을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건 국민이 용서 안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못하고 일자리를 못 만드는 것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지만 물가가 오르는 건 당장 모든 국민들이 다 더 나빠진다는 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물가 금리 환율을 이 선에서 막아야 되는데 외부적 요인에서 벌어진 이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수단은 사실상 물가를 안 오르게 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금통위가 가지고 있는 건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 참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전두환 대통령이 20% 두 해 합쳐서 한 50몇% 올랐을 거예요. 그때 재정 통계를 의해 가지고 그냥 2년 사이에 7%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3%로 떨어뜨리고 그 이후에 남은 임기 5년 동안에 물가를 2, 3%로 꽉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현실 꼭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 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좋다고 하니까 세입 변동을 해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세출 예산들이 이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늘려놨어요. 우선 타당성 없는 SOC 이 전부 다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런데 온갖 데서 타당성 없는 SOC 투자 늘려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예산 일자리 하나도 못 만드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왜 그대로 두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예산 아니 출산율이 0.8회까지 떨어지는 역대 최저의 출산율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출산율 높이는 예산이 하나도 효과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복지라는 것은 원래 선택적이라 해야지 보편적 복지는 더더군다나 적자 재정까지 해가면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것은 오른손으로 주면서 왼손으로 뺏는 거고 주는 거는 온 국민한테 똑같이 주는데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거나 하면은 금리 부담은 누가 지니까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집니다. 빚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집니다. 어려운 계층이 금리 올라가면 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금리 올라가면 신나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해서 안 되는 짓이다. 절대로 이 보편적 복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안 하고 효과 없는 예산들을 정리하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저는 적자 없는 예산을 수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도 저는 이 자본시장에 더 이상 금리 올라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불만인 것은 인수위에서 지금 이런 고민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끼리 앉아서 저거 안에서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온 국민한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거를 당초 공약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지금
물가 금리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고 이거 어느 선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못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해서 일부는 내년에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우선 물가금리 환율 올라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든가 이런 고민을 온 국민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거를 그냥 끌어안고 꾹꾹 아무 시그널 없이 저러고 있는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대체 이 문제들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지방선거의 를 위해서라도 이 책임 소재의 문제를,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는 이유가 전 정부가 돈을 너무 낭비해서 지금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주 한 달을 지방선거를 앞둔 초단기에 그러나 이게 하여튼 엄청나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길게 보면 아까 이갑분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것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를 경영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줍잖은 출산 장려 뭐 보조금 같은 거는 택도 없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증명이 됐고요.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니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일자리하고 주택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자리와 주택 문제로 지각이 된다. 일자리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로 출범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아주 장담하게 패배한 실패한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 지나간 얘기고 한데 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막 같은 그러니까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임금은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임금을 먼저 올려서 소득을 늘려서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시장의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더 벌고 그러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 또 소득이 늘어나서 또 이런 식의 소위 선순환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잘 보십시오. 결국은 마지막에 이걸 완성하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일자리 정부가 마지막에 노린 건 투자 늘어나서 일자리 늘어나는 거였는데 그거를 소득에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기도 전에 내수 진작에서부터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주면 저소득층은 같은 100원을 벌면 100원을 다 쓰기 때문에 내수가 진작된다. 있는 사람은 100원 벌면 그 중에 50원밖에 안 쓰고 50원 저축하기 때문에 이 내수가 침체된다고 이런 논리에서 출발을 했는데 있는 사람 주머니를 틀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머니로 옮겨줬으면 좋을 텐데 영세 자영업자 주머니를 틀어가지고 알바생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 주머니로 옮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수가 늘어난 만큼 여기서 내수가 줄어버린 거예요. 없는 사람 주머니를 틀어서 없는 사람한테 옮겨주려고 한 결과가 돼가지고 애시당초 초장부터 이제 이 연결고리에서 끊어져 버렸는데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간에 소득주도 성장은 너무 전선이 길어서 안 되니까 최종 목표인 투자부터 바로 가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 당장 2년 이내에 제가 2년 시간을 얘기를 계속하는 2년 이내에 투자가 가시적으로 일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2년 이내에 투자가 늘어나게 할 수 있느냐? 우선 첫째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 마디 시간에 그거 하니까 제가 말이 꼬입니다. 시간을 좀 그 시간은 주시하면 자 일자리 얘기를 하면요 자꾸 무슨
첨단 기술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뭐 AI니 IT니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런 일자리는 나라가 신경 안 써도 잘난 사람들이 알아서 잘 만들고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합니다. 그 규제만 풀어주면 돼요. 나라가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일자리는 그냥 케이블카에 표 파는 데에서 표 파는 일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최저임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임금 근로자가 몇 명 되는 건지 아십니까? 네? 320만입니다. 재작년에 333만에, 작년에 319만에, 하여튼 뭐 339만, 319만, 322만 이런 식으로 여기 1년이 지나야 나오는 통계인데요. 하여튼 지금 적어도 320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왜 노동청에 가서 고발 안 합니까? 나는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엄청 두렵고 이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 하는 사람이 320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들 한테 막 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괜히 희망 공언하지 말고 그야말로 자기가 알아서 좋은 일자리에 취직 못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중간 정도의 일자리, 너무 이 낮은 일자리는요 만들어봐야 우리 국민들이 취직을 안 합니다.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적당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건데 이 적당한 일자리를 단시간 안에 많이 만드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를 뭔가가 방해를 해가지고 규제 때문에 걸려가지고 투자를 못한 거. 제가 생각하기에요. 지난 10년 동안 투자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모조리 다 이게 실천을 못하고 그나마 실천된 게 인천 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하나 정도입니다. 나머지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최근 10년 사이에 투자 불발 사례들을 모조리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부처 소관별로 자 이거를 한 달 안에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너그 부처를 없애버리든지 장관 목이 날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저걸 해야 돼요. 지금요 제가 듣기로는 사립대학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육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립대학 전부 다 모아놓고 여태까지 이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하는데 하나도 안 해주는 거를 쫙 다 풀어준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깜짝 놀래고 있는데 교육부 없앤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그런 정도로 아주 단호한 의지로 여태까지 이게요. 자 이런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 사례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사례가 노무현 대통령의 파주의 TFT LCD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장이었습니다. 그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슨 수도권 규제에 걸리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걸리죠. 이게 막 하여튼 수십 가지가 중첩적인 규제가 딱 걸려 있는데 그 땅에 공장을 짓겠다고 이걸 다 풀어달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게 나왔는데 제가 LG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데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느냐. 이거 내 대통령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하긴 하는데 이거 나중에 재벌 특혜 프레임이 걸리면 나는 뭐하지 날라간다. 감옥도 갈지도 모른다. 했더니 다른데 이미 쓸 수 있는 가용 토지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너무 땅값이 비싸서 국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땅이라서 땅값이 싸고 여기에 공장을 지어야 비로소 우리가 국제 경쟁력 있는 그런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참 별의별 짓을 다 해가면서 그걸 해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잠실 롯데타워 그게 이제 저는 최근에 기억나는 대표적인 규제를 풀어준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버금가는 큰 프로젝트를 하나 여태까지 안 되던 거를 그냥 취임하자마자 한두 달 안에 그냥 확
시장에서 경제계에서 이거 뭔가 진짜 바뀌는구나. 이제 믿고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투자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확 들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 일보가 용인의 SK가 짓겠다고 세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한 거의 몇 년째, 한 3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조금 희망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냥 우리나라는요 내버려 두면 현장에서 이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한 10여 년 사이에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돼 있어요.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성과를 못 올리는 부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무를 부여해서 자 예를 들어서 설악산 케이블카요. 설악산 케이블카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그 자리에서 토론 사회를 봤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규제 풀어주는 것이 가장 단기간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기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규제 개혁 아니고 아예 제도적인 큰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특정 투자 건수의 규제가 아니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제1번이 가격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1979년 4월 16일 날 이제부터는 절대로 개별 가격에 나라가 손 안 된다. 이제부터는 가격이 문제가 있으면 수입 개방이나 공급 확대로 대처하겠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집요한 가격 규제가 정부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는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를 안 올려주고 원가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에너지 가격이 막 올라가가지고 한전이 1년에 막 몇 조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몇 조 흑자를 내야 될 미천을 생각하면 50 몇 조 될 거예요. 한전 자본금이 50 몇 조면 적어도 그거 한 1년에 4, 5조는 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3조는 순이익을 내야 되는 조직을 5조, 10조 적자나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물가 안정을 하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력 산업을 그것뿐만이 아니고 한전공대 짓는다고 돈 다 날리고 해가지고 한전을 아주 한전이 투자를 하고 전기요금을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이제 세상이 굴러가는 건데 그 역량을 싹 다 없애놓고 오히려 지금 적자가 나게 만들어 놓으면 전기 산업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세상은 전기 요금 내지는 전기의 경쟁력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집니다. 왜냐? 소위 AI 시대라는 건 사실은 전기 킬러입니다. 그 알파고온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세돌이보다 5만 배의 전력 소모를 하거든요. 이세돌이 머릿속에서 사람이 머리 굴리는 게 이게 전력 저건데 우리 사람의 전력 소모에 비해서 알파고는 5만 배의 전력 소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 주행, 자동차니 어쩌니 뭐 이 앞으로 꿈 같은 세상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전력 산업이 경쟁력 있는 전력 산업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 규제 이거 아주 이거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규제 개혁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생각. 이것도 바로 이게 사실은 전 정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정부가 아니고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 정부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겁니다. 이렇거든요.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최저임금 인상만 기억나시죠? 소득주도 성장을 자세히 보면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두 번째 기둥이 뭐냐 하면 교육비,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그 책에 적어져 있는 순서대로요. 이런 것들의 가격을 절대로 안 올려줘 가지고 국민들이 소위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 이런 데에서 돈을 덜 쓰게 만들어줘 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겠다. 그러면 그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소비를 하면 이게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로 연결될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내수 진작의 수단 하나로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주요 서비스 산업의 가격 규제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소득 중의 두 번째 기둥인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업종들이 국민들이 지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돈의 여유가 생기면 어디에 돈을 더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한테 더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냉장고를 하나 더 살고. 국민이 돈의 여유가 생기면 더 쓰고 싶어 하는 분야가 바로 더 교육, 더 나은 교육, 그 다음에 더 나은 의료, 더 나은 주거, 이런 거잖아요. 바로 이 중요 서비스업에 국민들은 돈을 더 쓰고 싶어하고 여기에서 질이 높아지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모두 해외로 나가서 돈을 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분야에서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쓸 겁니다. 국내에서 돈을 안 써요. 국내에서는 자 교육 받으러 해외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으며 명치료하러 해외 나가고 관광하러 해외 나가고 엄청난 수요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이상한 사고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요 업종들에 대해서 제일 내가 아주 극심한 게 14년 동안 등록금 안 올려주고 아주 그냥 대한민국 교육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가격을 다 묶어놔도 질이 높아지고 세상은 경쟁력이 높아지고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주거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택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규제를 하고 국민은 더 좋은 주택을 원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 하면요. 대한민국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섰습니다.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훨씬 많아요.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왜 2,600만 국민이 주택 청약예금 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국민이 2,600만인데 주택 가격을 규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중요한 산업들의 가격을 규제하고 이 산업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건 연목구호다. 이거부터 가격 규제부터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유해한 규제가 가격 규제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풀어야 될 규제는 토지 이용 규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토지 공급은 사후 공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토지 공급은 부족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뭔가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무슨 호텔을 짓거나 뭐 리조트 단지를 만들려고 할 때 어딘가 땅을 이제 정해가지고 그 땅에 농지 이용 규제를 풀거나 임야 규제를 풀거나 문화재 규제를 풀거나 하여튼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평균 4몇 개의 그 지구치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규제가 걸려 있는데 그걸 풀어야만 비로소 쓸 수 있는 토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풀려 있는 토지 가지고는 너무 비싸서 그걸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지 이용 규제를 사전적으로 풀어가지고 자 이거는 예를 이렇게 들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 나라가 토지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도로 넣고 전기 넣고 수도 다 넣어가지고 제발 여기 와서 일자리 만들어달라 투자해달라 했잖아요. 지금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 이용 규제를 사전적으로 풀어가지고 토지 공급이 경쟁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들이요. 자,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자기 지역에 투자가 일자리가 생기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투자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동서공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딱 두 가지입니다. 낮은 땅값과 낮은 임금입니다. 네? 낮은 땅값과 낮은 임금인데 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규제 때문에 중앙정부가 다 깔고 하면 됩니다. 중앙정부 소규모는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한 모든 규제도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과 토지 공급, 경제라는 거, 투자라는 거, 사업이라는 거는요, 땅과 토지와 자본의 결합체인데, 자본은 기업이 들고 가는 거고, 지방이 투자의 유치 자체가 공급할 수 있는 건 땅과 노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자체가 아무런 운신의 폭이 없으면 무슨 재주로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첫째,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몽창 다 지방에 넘겨가지고 지방이 가용 토지를 가지고 투자 유치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건 다 일자리 유출입니다. 일자리 유출입니다. 국내에서 안 하고 해외에 가서 투자하는 게 지금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대기업만 했는데 요새는 중소기업까지 해외로 나가서 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공장을 짓고. 그게 보면 전부 다 땅을 공짜로 주겠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알라바마까지 공장 지을 때요, 땅 공짜로 쓰라고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거가 아니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 헌법에 외국인은 토지 소유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 안 한다. 나 그러면 딴 데 가서 한다 했더니 헌법 바꿔가지고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런 정도로 토지를 지자체가 투자 유치, 온 지자체가 자기 지역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도록 하고 일자리가 생기도록 막 경쟁하는 시스템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투자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러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거는요, 이 시스템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사전적, 선제적 토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바꿔주는 것, 이게 저는 두 번째 중요한 규제 개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규제 개혁입니다. 네? 저는 진짜 이건 이슈가 많은데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저는 2년 후에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것과 그 전에 할 수 있는 걸 잘 가려가지고 그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제 이 금을 그어보면 사용자가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개혁은 노력은 하지만은 아마 할 성과를 실현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개혁만이라도 해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최저임금 관한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광주 GGM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전 시장이 시작해가지고 이용국 시장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 두 시장에 걸쳐가지고 이룬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 연봉 1억을 받아야 1억을 받고 맨날 사업하고 하는 우리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는 연봉 4천만 원만 주면 자동차 만들어낼 테니까 제발 광주에 와서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 하고 한 10년에 걸쳐서 노력해가 이게 작년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1억을 받기를 원치 않고 4천만 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게 지역의 투자 유치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에 하나만 있어야 되느냐? 저는 자치가 가능한 모든 것을 자치하자.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넘기다. 교육도 그렇고, 교육이 특히요. 교육부가 모든 결정권을 다 틀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로 경쟁력 있는 나라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세상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이라는 게 창조성의 싸움인데, 창조성이라는 것은 다양성, 유연성에서 나오는데 대한민국에 오직 하나의 법률, 하나의 잣대밖에 없고 하나의 룰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라고 그러면
아니 대학교에서 AI가 지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1년에 몇만 명씩 부족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판인데, 예? 아니 IT의 학교 정원을 못 늘리잖아요. 예? 예. 스탠포드 한 군데서 몇천 명 정원을 늘렸다는데 6천 명인가 늘렸다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에 몇십 명 정원 늘려주고 교육부가 이러고 앉아 있는 이거를 이런 경직성 속에서 무슨 너무 유연성이 창조성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모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절대로 넘겨서는 큰일이 나는 게 아니면 다 넘겨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넘기면 안 되겠죠. 우리 군은 일본이나 영국식으로 자동차가 우측 통행 아니고 자동차가 좌측 통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건 아마 못 넘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명백하게 지방자치단체한테 권한을 못 넘기는 게 아니면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넘기라. 그게 다양성의 뿌리다. 예? 각자 다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다양성의 뿌리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동 이 규제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에 관해서 이 차별 차등화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직업별, 업종별 차등화, 지역별 차등화, 그 다음에 연령별 차등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봐세요. 업종별 차등화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업자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업종은 도저히 수익성이 낮아서 더 이상 임금을 못 주겠다 하는 게 이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고, 지역별 차등화와 연령별 차등화는 누가 원하는 걸까요? 그건 사용자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노동자가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대 노동자와 60대 노동자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나는 적각 잘린다는 걸 알아요. 제일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잘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대와 60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올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지방의 경우에 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서울하고 여수하고 똑같아야 되는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왜 여수 시민들한테, 여수의 근로자, 노동자들한테 나는 최저임금을 조금 덜 올려도 내 일자리를 지키고 싶다. 우리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한테 달라. 이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무엇을 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권한을 쟁취해 가야 되는지조차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52시간 주 52시간 제도요, 사용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공세하는 거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는 노동 강도도 그렇게 세지 않고, 나는 집에서 마누라가 돈 더 벌어오라 그러고, 안 그래도 저는 60시간 일해가지고 벌어가는 게 지금 52시간 하는 바람에 8시간 분이 날아가는데 8시간 분이 초과 근무해서 날아갔기 때문에 근무 시간 중에 받는 임금의 1.5배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12시간 분의 임금이 날아가는 건데 이건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다 할 때 이것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장치를 노조에 가서 확인을 해오든 아니면 지방 노동청에 가서 확인을 해오든 노동자가 원하는 건 해주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제가 이거 노동법 관련해서 자 이거는 노동자가 원하는 거니까 해주자 하는 거를 예를 들자면 또 많은데요. 어쨌든 이거를 노동자 개인한테 못하면 지자체한테 권한을 넘겨줘가지고 시도별로 최저임금을 정하게 해준다든지, 하여튼 자 우리가 여기서도 지방자치의 권한을 더 넘겨줌으로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분적으로라도 높일 수 있는 그거를 시도를 해야 된다. 다른 것도 많은데 하여튼 막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문제입니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전 정부 아니고 이 정부죠. 아직은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 지금 이제 새 정부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이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헤매는 게 눈에 보이는데, 첫째요,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말도 안 되는 과잉 규제들을 1주택자에 한해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가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 라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 이 정부의 노무현 정부와 이 정부의 프레임에 우리가 덫에 들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을 사서 집값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도저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안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방금 작년에 겪었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역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집을 샀냐고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집을 안 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1992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차 신도시, 1기 신도시 노태우 대통령이 한 1기 신도시가 완공되는 시점부터 한 12년 동안 대한민국 집값이 전 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밑으로 헤맸다고요. 네? 중간에 물론 외환위기라는 요인이 있어서 더 이게 장기화됐지만은, 그 다음에 2기 신도시는 누가 했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주관을 했는데, 2기 신도시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기간에는 주택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완공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아무도 집을 안 사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건설업자들이 열심히 계속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설업자들은 꾸준히 집을 짓는다고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집값이 안 올라가면 집을 안 사요. 왜냐? 아니 10억짜리 집을 5억만 전세금 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남은 5억은 은행에 가서 불리거나 아니면 은행 대출 안 받고 내 가진 5억 가지고 집에서 들어가 살 수가 있는데,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묘한 제도 때문에 이게 더 전국이 되는 건데요. 집이 안 팔린다고요. 그러면 미분양 주택이 막 7만 채, 8만 채 누적돼 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어떤 짓을 해야 되냐 하면 온 국민한테 제발 이 미분양 주택 좀 지금 사주라. 그러면 이번에 산 거는 양도세도 몇 년간 안 물리고, 그 다음에 이거 정식으로 등록해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온갖 세제 혜택을 주어가면서 제발 이 미분양 주택 좀 해소되게 해주라 하는 거를 이전만 하면 한 번씩 했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야 집이 순조롭게 꾸준히 지어지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네?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지금 이 다주택자들이 없었더라면 지금만큼도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주택 공급에, 국민들이 다 집을 살 정도로 저축을 못했단 말이에요.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또 유동성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정부가 또 그것도 컨트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집 살 준비가 안 된 국민들을 위해서 집을 대신 돈을 내서 집을 사가지고 임대주택 시장에 공급하는 이 공을 우리가 무시하면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택 시장에 절대로 순조롭게, 달리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정부가 뭐 때문에 자기 눈을 자기가 찔렀냐 하면, 매매 시장하고 임대 시장이 그냥 하나의 시장이라는 거를 깜빡 그걸 모르고, 원래 이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온갖 징벌적인 조세 세금을 매긴 이유가 뭡니까? 팔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그리고 그게 징벌적 과세가 무서워서 아무도 살라는 사람은 없으면 주택시장에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그걸 깨라고 낸 거예요. 해봤단 말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매매시장에 공급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전세시장에서 하나 떼갖고 나오는 거라고요. 이 사람이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이 집 살던 사람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또 임대차 전세금이 뛰고 임대시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또 임대차 3법도 개정해가지고 또 세상에요.
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지구상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법이나 규제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 임대시장이 더 어려운 계층들이 살고 있는 데잖아요. 임대시장의 공급을 줄여가지고 매매시장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그걸 빼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뒤죽박죽 만들어 버렸는데, 자, 공급 확대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근데 그 공급 확대라는 것이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을 묶어서 봐야지 이쪽에서 빼갖고 이쪽에서 갖다 보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을 늘리는 우선순위가 매매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임대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겠습니까? 임대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입니다. 임대시장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안정시켜주는 게 저소득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임대시장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안정되면, 평생 그냥 쥐어짜고 저축해가지고 집을 굳이 소유하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매매시장의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매매시장 가격도 안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따로 보지 말고 묶어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공급의 우선순위는 임대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다. 그런데 임대시장의 공급도 이거를 정부가 공공부문이 앞장서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천만 착각하지 마라. 엄청나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50%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임대시장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국민이 여기에서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은 절대로 질을 높이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든 뭐든 어디든지 모든 분야에서 공공부문한테 맡겨놓으면 값을 싸게 할 국민만 하지. 그게 눈에 보이고 그 성과를 대통령한테 가서 폼 잡기 좋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은요, 질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공적으로 뭘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법인 사업자들이 나서가지고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게 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 다주택자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오해와 징벌적인 그 조치도 거두어들여야 되고, 그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주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제가 이건 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제가 제 단골 메뉴인데 이 정부도 드디어 이제 그게 맞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공급을 늘리는데 쪽으로 상기신도시, 상기신도시 그러고 하는데 제일 제가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서두르지 마라.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서두르는 게 해당 일기 신도시 사는 사람들이 그냥 빨리 이 재개발 재건축 하게 해달라고 프레시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막 해줘야 되겠다고 착각을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그 정부의 임기 안에 있는 주택을 몇만 채 줄입니다. 다 부셔야 되잖아요. 일단 부셔야 짓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야말로 다음 정부한테만 공급을 늘려주는 거지, 해당 정부는 그 공급 감소, 몇만 채 공급 감소의 부작용에 엄청나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정부부터 지금 이제 새 정부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서두르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천만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부셨을 때 나와가지고 전세 살아야 된다고요. 임대 살아야 되잖아요. 그 임대주택 공급이 되는 거하고 맞춰가지고 임대료나 전세금이 폭등하지 않는 속도 조절을 잘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새로 땅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있는 땅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게 이 주택시장을 아주 교란시키는 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과거에 그거 경험했던 건설부에도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절대로 이거는 대책 없이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걸로